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J.D.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강조한 두 가지는 잊혀진 미국인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과 대선 후보 트럼프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벤스 후보가 연설하기 직전에는 트럼프 후보의 첫 번째 손녀가 할아버지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켰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골드스타를 받은 참전 용사나 노조 지도자, 유대계 운동가 등을 무대에 등장시킨 좋은 각본으로 진행됐습니다. 초지일관 불법 체류자를 범죄와 연관시켰고 오늘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에서도 이 점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 악마화는 합법 신분이지만 백인이 아닌 다른 모든 소수 인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불법 체류자가 합법 체류자나 미국 태생 미국인보다 범죄를 덜 저지른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9시 35분경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벤스 티켓에서 J.D.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테크업계에서는 무척 좋아하고 기득권 기업은 그를 무서워합니다. 역시 9시 35분경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비드와 싸우고 동시에 자신의 당인 민주당과도 싸웁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곧 후보를 사퇴할 것으로 믿는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중진 아담 쉬프 하원 의원이 바이든 사퇴를 들고 나왔고 전현직 대표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화당에게 승리를 안길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말라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의문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이후 부상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대중이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비밀 경호 실패는 여성을 비밀 경호원으로 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단순함을 넘어 미국 사회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어제 오후부터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그 사퇴 여부에 바람이 또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보이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메달을 달아줬던가요? 그런데 낸시 펠로시 그런 바이든에게 메달을 받은 그런 펠로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낸시 펠로시만 민주당의 다른 상원, 하원,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는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여론이 말해준다. 이 얘기를 분명히 전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지만 저는 오늘 아침 지금 이 섹션에서는 공화당의 전당대회 사흘째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전당대회는 나흘 동안 진행되고 어느 당이나 사흘과 나흘째가 중요합니다. 사흘째는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었고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고 부통령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주목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J.D. 벤스라는 공화당의 지금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즉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78세잖아요. 물러날 때가 되면은 82세,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나이가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한 어젯밤은 공화당에게 너무나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항상 한국식대로 하죠. 중요한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 어제 그 공화당 사흘째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외교 정책이 주요 이슈였었는데 이 부통령 후보가 연설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 전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그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공화당에서 어떤 그 파워 있는 인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저는 그 며칠 전에 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선거 캠페인에서 소개를 했을 장면이 생각이 나던데요. 왜냐하면 이 큰 아들이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손주다 하면서 본인의 딸 장녀가 연설을 한다고 소개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캠페인을 보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내 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18살밖에 안 됐잖아요. 베론 트럼프를.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와이프도 아니고 세 번째 멜라니아 트럼프와의 사이에서 낳았고, 그러면 지금 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뭐가 다 다르, 두 번째 딸도 다르고 엄마 아빠가 아니 아빠는 같지만 엄마가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 모습에서 베론 그 트럼프를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론 어린 이 베론이 또 뭐 훤칠하고 그렇잖아요. 아주 뭐 영화 배우보다도 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잘생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나이 78세에 18살 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아들에게 집중을 하니까 이 아들이 할 수 없이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일어섭니다. 그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딱 보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섹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데 앉아 있더군요. 트럼프의 세 아들들이 큰아들은 저쪽에 작은아들은 또 저쪽에 셋째 아들은 이쪽에 앉아 있는데 작은아들은 멈칫하다가 몇 초보다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아버지는 트럼프는 아주 자랑스럽게 막내 아들을 소개를 하고 그런데 저쪽에 앉아있는 큰 아들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박수도 별로 안 쳤던 것 같아요. 어두운 얼굴빛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밤이고 해서 어둡기도 했지만 그러더니 어제 전당대회에서 딱 그 본인이 등장을 해서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인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요일에 어떤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Dad, 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이든가요? 카이 트럼프 내 딸을 소개합니다 하고 딸이 먼저 나와서 이제 그 딸을 아버지는 소개를 하고 딸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가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그 카이 트럼프라는 트럼프의 첫 번째 손주, 그 손녀죠.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the granddaughter of Donald Trump. I'm speaking today to share the side of my grandpa that people don't often see. 네, 뭐 그냥 어쨌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우리 그 할아버지와 실제 할아버지는 차이가 있다. 너 어떠니?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보통 사람처럼 한다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의 아들은 fight을 외치면서 이번에 굉장히 그 강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마가 그 벤치. 여기에 이제 J.D. 벤스와 같이 가는 거죠.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니까는요. 그리고는 어제 이제 골드 메달 수여자들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할아버지죠. 그분이 다 메달 단 거 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드 메달 그 수여한 가족에 대해서 전에 아주 좀 험한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고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버드 졸업생이 유대인 학생들을 괴롭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추방해야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 후보의 요구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마스에 억류된 그 미국계 이스라엘 그 부모는 집으로 데려와야지 된다. 이제 이런 구호도 외치기도 했고요. 또 그 션 오브라이언 팀스터 노조의 노조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이 팀스터 노조의 위원장이 공화당 전당대회 간 건 처음입니다. 노조하면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그 내려지긴 했던데 팀스터의 그 트위터 X에 보니까 아니 팀스터의 노조 위원장이 그렇게 극우의 인종차별이라든가 여성 혐오, 반 트랜스 정책을 지지해서 우리 노조가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번에 그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좀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면서 아주 잘 연출된 전당대회였습니다. 물론 한밤의 시사 토크쇼 보니까요. JD 벤스와 니키 헤일리가 굉장히 그 요리에서 그 반찬이 되고 있던데,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트럼프를 가장 많이 경멸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뭐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그 찬사를 보내고 칭송을 하니까 그걸 코미디로 엮었으니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JD 벤스 후보 하이라이트인데, 이 후보가 연설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도 넘었어요. 제가 어제 회사에 있다가 정말 10시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JD 벤스라는 사람을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세계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어제가. 첫 데이트를 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자기를 소개를 하죠. 3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와이프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항상 부통령 후보를 소개할 때는 그 와이프가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하죠. 나의 남편을 소개를 한다 하는데, 법대에서 만나서 굉장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에게 접근을 했었고, 이 사람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다. Meat and potato guy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Meat and potato kind of guy. 이러면은 단순한, 정말 단순한,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되는 음식을 먹는 사람, 가식이 없고 소박한 사람, 그리고 인도 음식 만드는 법을 본인이 인도계니까 장모에게 배운 그런 사람, 내 남편을 소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lthough he's a meat and potatoes kind of guy, he adapted to my vegetarian diet and learned to cook food for my mother, Indian food. 네, 베지테리안 또 그 남편이 다 이렇게 어답트를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조곤조곤 이 와이프는 그 유샤 벤스, 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인물은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던데요. 그것도 얄밉지 않게 말하는 성품, 그리고 이제 선을 넘지 않으면서 과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꼭 그 할 말만 진정성을 담아서 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JD 벤스가 후보가 당연히 이제 그 수락하는 그런 연설을 하죠. I officially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당연히 이제 바이든과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본인은 버림받은 미국의 노동계급 오하이오 마을에서 가난하게 아주 그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자란 것을 쭉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절대로 잊지 않는 이제 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계속 이렇게 했고요. 고등학교 때 거의 낙제할 뻔했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해병대에 갔고, 해병대에 갔다 와서 GI 빌로 오하이오 주립대학 나오고 예일 법대를 갔는데, 그게 아메리카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유샤 벤스, 그 이제 세컨 레이디가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도 강조를 한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다시 태어난 마가잖아요. 트럼프를 뭐 미국의 히틀러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다시 태어난 마가, 나중에 상원의원 될 때는 트럼프의 지지로 이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미국의 히틀러 바보라고 트럼프를 표현을 했었던 사람인데, 트럼프에 대한 그 찬사를요, 시간을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35분 연설에서 5분을 했어요. 보통 부통령이 그 다음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대통령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5분을 칭송하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 무엇보다도 총탄을 맞고 총알을 맞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버지로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 뭐 이런 일반 땡큐보다 아무튼 길게 트럼프에게 땡큐를 해서 never 트럼프 가이에서 이렇게 마가의 새로운 것을 이어갈 그런 사람을 얘기를 했고, 바이든에 대해서 때리는 게 부통령 후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임무입니다. 바이든이 미국 제조업을 중국에 팔아넘겼고, 그 대가는 이제 그 중국의 그 펜타닐 같은 것이 미국에 들어온 것이며, 이게 바로 미국의 기득권층이 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트럼프는 문화의 헤로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분위기 완전히 바꿔서 특히 전기 자동차,
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 것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이게 이제 공화당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분은 본인이 러스트벨트 그곳에서 자랐으니까 그 전기 자동차 때문에 이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미시건이나 이런데 일자리를 잃었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는 본인 와이프도 이민자의 딸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 힌두교 신자인데 베지터리언이라고도 어제 얘기를 하고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이민을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외국 노동력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본인의 뿌리로 돌아갑니다. 본인처럼 싱글맘 그러면서도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극복을 해야지 되는 그런 그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Our movement is about single moms like mine who struggled with money and addiction but never gave up. And I'm proud to say that tonight my mom is here, 10 years clean and sober. I love you, Mom. 네, 이때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이, 조금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싱글맘으로 아버지는 뭐 어렸을 때 어디로 가셔서 잘 모르게 됐고, 어머니가 싱글맘으로 약에 중독됐고 돈이 모자라고 남자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결국 본인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뭐 맘마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맘과 그 또 할머니 그랜마 해서 그렇게 합쳐서 부른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아주 영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집 여기저기에 뭐 19발의 그 총알이 장전된 총이 있더라. 이거 공화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와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절대로 외면당해 왔고 잊혀진 노동 계급을 잊지 않겠다. 아팔라치안 그 탄광 그쪽 지대 가난한 가족에 관한 그런 여러 스토리를 쓴 그 힐빌리 엘러지, 나는 나의 그 뿌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어제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To the people of Middletown, Ohio, and all the forgotten communities in Michigan, Wisconsin, Pennsylvania, and Ohio, and every corner of our nation, I promise you this: I will be a vice president who never forgets where he came from. 네, 어제 이제 제가 이 J.D. 벤스 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연설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막 파워풀하고 뭐 화끈하고 이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 스타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뭐 2년 정도 연방 상원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캐피털 벤처 캐피털 뭐 이런 데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스타일 자체가 파워풀한 웅변가 스타일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아주 그 단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불편한 건 또 다 피해가더군요. 낙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근친상간 강간 당해도 아이를 낳아야지 된다. 아니면 살인이지. 그리고 한 그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다가 지금은 트럼프의 부통령이 됐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본인의 야망,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조금 온건하게 옮겼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도자는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동맹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도 신경을 썼을 거예요. 동맹국이 공정한 그 부담을 해야지 된다. 안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저는 내용 자체는, 특히 이제 그 부통령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뭐 세금 인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의 뿌리가 그런 노동계층, 가난하고 마약에 막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 돈도 없으면서 그런 그 뿌리 이런 것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을 하자, 이런 얘기는 어제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보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소셜 시큐리티의 대부분이 세금에서 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부자에 대한, 무슨 뭐 1억 달러 이상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성공을 해도 모자랐는데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되면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내린다고 하면서도 소셜 시큐리티를 가만히 지키겠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어제 데이트는 데이트였지만 사적인 데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경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기분이라든가 이런 감으로 갖고 가고 이 사람은 젊기도 하고 어떠한 체계적인 뭐를 쌓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기업에서 보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제 잊혀진 그런 계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중요한 팀이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J.D. 벤스라는 오하이오 출신의 연방 초선 상원 의원을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지금의 공화당의 성격인데 어제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피터 나바로. 트럼프 시대의 그 백악관의 경제 자문이었던 특히 중국에 대해서 엄청 때리기를 했던 근데 이 사람이 어제 딱 등장을 하니까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는데 중국 때리기 때문에 환영받은 게 아닙니다. 감옥에 4개월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훈장이에요. 감옥 갔다 온 게. 왜냐?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나와서 증언해라 하는데 그 증언을 거부하고 소환장 거부하고 해서 의회 모독죄 등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감옥에서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죠. 내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제는 피터 나바로가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채널이 다르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37번도 CNN이고 201번도 CNN입니다. 그런데 저는 37을 보지 않고 CNN을 볼 때 202를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202가 팍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NN과 팍스를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땐 텔레비전 모니터 2개 놓고 보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는데 어제 그 전당대회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팍스와 CNN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CNN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특별한 경우 잠깐을 빼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오른쪽 아래에 계속 화면에 걸어놓습니다. 연단에서 누가 얘기를 하던. 그런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총에 맞기 전보다는 지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수척하고 그리고 그 스태미너도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때는 눈도 또 감습니다. 박수를 쳐도 손녀딸이 나와서 연설을 해도 그냥 미적지근하게 박수치는 평소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그런 모습인데 끝까지 CNN은 보여줍니다. 팍스는요 전혀 그 모습 없습니다. 오히려 보여줘야지 된다면 트럼프를 부각시킨다면 팍스가 더 그랬어야지 될지 모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낮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본인의 수락 연설 적어도 부통령 후보가 35분 했으니까 35분보다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은 기다려지고요. 어제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제 눈과 느낌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저분이 총을 맞고 며칠 만에 저렇게 계속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것도 그 아들이 이 그 J.D. 벤스를 소개하기 전에 연설을 너무너무 또 장황하게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고 게다 대고 딸까지 끼워 넣으니까 본인은 본인의 목표로 좋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할 텐데 막 그냥 빨리 어떻게 빨리 끝내주고 싶은 것 있죠. 심지어는 J.D. 벤스가 연설을 길게 하는데도 좀 빨리 끝내야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편안할 텐데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뉴스일 거예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 지금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늘의 미국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뉴욕 포스트 일면을 보니까요. 반란이 돌아오다 하는 신문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모습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코비드 19에 걸려서 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중요한 때였었죠. 히스패닉계 유권자를 중심으로 연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거 이제 중단하고 지금 델라웨어 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AP통신이 그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민주당 유권자의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기를 원한다.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뭐 어떤 매체는 요즘 고집을 피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그렇지만 비공개적으로 압박이 커져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코비드 19에 내가 걸렸다 하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인터뷰를 한 그런 방송과의 인터뷰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의료 문제, 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코비드 19이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견뎌낼 수 없는 정도의 압박이라고 할까요? 지금 뉴욕 포스트만 보더라도 아담 쉬프가 바이든 존 머스트 고라고 하고 뭐 3분의 2의 유권자가 가라고 하고 계속 이제 푸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 대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바이든이 코비드에 걸렸다 하는 이런 것을 일면에 실어놨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코비드와도 싸우고 민주당과도 싸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팍스로이드를 복용을 했죠. 그 항바이러스제. 그래서 약간 마일드한 증상을 겪는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자들에게 이 코비드다 하고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기침 같은 것을 심하게 많이 했었고요. 2주일 전에 ABC 방송과 인터뷰할 때 갓만이 줘, 너 내려가야지 돼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듣겠다고 했는데 갓은 안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지금. 거기에선 이제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의료,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시 고려를 해보겠다 했는데 코비드는 누구나 다 걸리죠. 요즘에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며칠 동안 격리를 해야지 되는 타임이 이제 오늘 텍사스 어스틴에 가 있어야지 되나요? 히스패닉계 뭐 어필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뭐 비치 집에 델라웨어에 집에 가 있으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고 그 타이밍도 그 타이밍이지만 민주당이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을 땐 거기로 쫙 빨려 들어갔으니까 뉴스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그 민주당들이 본인들의 선거가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 쉬프 버뱅크가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 연방 상원 선거에 나가는데 바이든이 계속 있으면 내가 위험하다 본선거에서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LA 타임스도 일면을 보면은요. 아담 쉬프가 바이든이 to end his bid 이 후보로 나가는 것을 중단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계속 있어도 돼요 하는 뭐 이런 정치인들은 별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어도 본인의 정치적인 이력에 아무 관련이 없는 아무 이해상충이 없는 그런 지역구에서 일하는 정치인들만 바이든을 그냥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나 떨어질지도 모르겠어?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방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사건이 있었는데 전당대회 나흘 내내 이제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도 건강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틈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고 다른 매체들도 이제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하원의 그 원내 대표가 하킴 제프리스도 비슷한 얘기 여론조사가요. 그리고 우리 그 하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직원 전원 충원 간언 같은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했다고 하고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 대표도 주말에 뭐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끝내는 게 좋다. 이거 사적으로도 공화당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Mr. President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낸시 펠로시만 쳐다봐야지 되겠네 하면서 텔레비전에 낸시 펠로시가 많이 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담 쉬프라는 정말 중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때 이 사람이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도 주재하고 많은 일을 했었죠. 그리고 아담 쉬프는 낸시 펠로시와 가깝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 의원의 그 연방상원 의석이 남았을 때 그가 숨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습니까? 그럴 때 낸시 펠로시라는 정말 파워가 있는 민주당의 그 최고 그 리더가 지지했었던 사람은 아담 쉬프입니다. 그럼 아담 쉬프가 하면 그 다음에 낸시 펠로시가 한다는 거고 낸시 펠로시 뜻도 아담 쉬프의 뜻이다. 아담 쉬프가 먼저 한번 쳐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간다면 글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8월 1일에 온라인으로 먼저 이제 대의원들 투표를 가상 투표를 먼저 하기로 룰을 정해놨어요. 전당대회는 8월 19일이지만 민주당은 가상 투표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 이때 가상 투표에서 원래 후보들이 8월 1일이면 지금 12일 남았네요. 13일 남았나요? 거기에 바이든의 투표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늦게까지 미룰 수도 없어요. 8월 7일이 넘어가면 공화당에서 고소할 겁니다. 아니 니들 원래 룰이 8월 언제 8월 1일에 뭐 가상 투표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고소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시오스가 얘기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번 주말에 후보 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옆에서 계속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승리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실패한 거 되돌릴 수 없죠. 노화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계속 바이든 대통령 추적하고 게다가 대고 코비드 19까지 걸렸어요. 이런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최종적인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의원을 갖고 있으니까 예비선거에서 갖고 있는 그리고 여론의 3분의 2는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돈이라고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제프리 카젠버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뭐 디즈니 등등에서 이런 뭐 영화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한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공동 선거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카젠버그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돈 들어오는 게 멈추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이 돈 주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기부자들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라고 압박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최종적인 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 마음이 더 있고 싶던 아니면 가족이나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보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가능성이라는 건 해봐야지 아니까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그 조절을 하면은 뭐 풀뿌리 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을 요즘 경제와 맞춰서 또 그걸 설득을 시킬 수 있다면 지금까지 설득을 못 해왔지만 그리고 임기 2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같은 것도 확실히 제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암살 시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이나 그 사람 정말 대단해 그럴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싸우자야? 이거 사실은 냉정하게 단합하자 나 괜찮다 이거로 보복하지 말아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중간 무당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트럼프도 지금이 이제 최고죠. 그 이점 암살 미수에 대한 이점을 누리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잊어버리거나 저거 너무 써먹네 너무 분열되겠네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를 이긴다는 것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뭉쳐야지 사는 이때에 민주당이 거의 모두가 등을 돌리고 낸시 펠로시마저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대통령이 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선택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거죠. 역사의 영웅이 되든지 아니면
바이든 기념관이 안 만들어지던지, 누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트럼프에게 진다면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 도서관 기념관 만들어준다고 돈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참은 겁니다. 6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7월 18일이니까 몇 주일이에요? 3주일인가요? 그냥 무대에서 끌어내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대에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이민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화당 전당대회를 사흘 보면서 초지일관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쭉 나와서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어제는 보니까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도 나왔던데 한국, 일본 뭐 다 거쳐서 왔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강간, 살인범, 테러리스트들까지 불러서, 그래서 그 대가는 치명적이고 우리가 다 치르고 있다. 테드 크루즈, 날마다 미국인이 이민 범죄자에 의해서 숨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 저녁에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역시 그 불법 체류자가 어떤 뭐죠? 그 범죄를 저지른 이런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이 이제 얘기가 지금 공화당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건 그 뉴욕타임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고, 제가 언젠가 비영리 그 재단의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께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일치를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 이런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이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요. 불법 이민을 얼마나 많이 단속을 했습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시대예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살인율은 높아졌다는 거. 범죄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데 혼돈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뭐 절도 이런 건 많지만 살인율은 줄어듭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1년과 2022년, 이제는 바이든 시대입니다. 막 국경에서 하루에 10,000명 넘어오고 얼마나 대단했어요? 불법 이민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요, 살인 사건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150년을 조사한 것도 있는데 이민과 범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합법 이민자고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아시겠죠? 실제로 당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막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살인율은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이유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차트까지도 쫙 보여주는데 저는 그 숫자 차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일부 이민자들이 폭력 범죄를 저지르죠. 많이 보죠. 미국에 4,5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4천만 명인데,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일부는 물론 나쁜 일을 하겠죠. 그건 미국 태생도 마찬가지로 폭력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공화당 측에서 많이, 심지어 이제 한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심지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보낸다고, 아주 허무맹랑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 풀어서 보낸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몇 가지 일들이 있겠죠. 당연히 인간 사회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일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범죄가 이민자, 불법 체류자에게 많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론 국경과 불법 이민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민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불법 체류자들은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뉴욕이나 시카고라든가 덴버, 지난 몇 년 동안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살인율은 줄어들었거든요. 텍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 어제 엄청나게 아주 험한 말 많이 했는데, 텍사스도 국경 카운티 있죠. 그쪽이 전체보다 강력한 그 범죄율이 낮다는,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범죄와 추세,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불법 체류자들은 다 범죄를 저지르는 그 트렌드 속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민자들은 불법이건 아니면 뭐 합법이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훨씬 작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민자들이 미국에 온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숨을 걸고 불법 체류자는 목숨을 걸고 라틴 아메리카 거쳐 멕시코 거쳐서 오잖아요. 정글, 강, 사막 다 거쳐서 미국에 도착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볼까? 뭐 이런 경우는 그리고 아니면 폭력을 피해볼까? 이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더 조심조심 법을 위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동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 이런 걸 걱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요 미국에서 실제로 무슨 뭐 경제력으로 이 사람들이 없으면 미국이 또 지탱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민이 불법 체류자의 이민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 그게 고정관념과 인종차별을 고착화시킵니다. 합법 이민자들도 백인이 아니면은 그럼 다 저 사람이 불법이야 합법이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 뉴욕타임즈는 취재 결과를 보도를 합니다. 막 아주 코앞에서 무례하게 이를 데 없는 아주 건방진 말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내가 백인이 아니니까 자리를 훌쩍 떠버린다는 저 사람 범죄자니까 강간범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하는 게 수야 이런 그 모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민자를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을 뭐 범죄자다 하는 것을 한국 분들은 아니 합법적인 이민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적인 이민자를 말하는 거잖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결국은 다 그게 그거라니까요. 네,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를 왜 일반 그 기존 기업이 무서워하고 CEO들이 기술 기업이 좋아하는가 이 얘기는 그냥 간단히 1, 2분에 전해드리기는 좀 그래서 내일로 미루죠.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암살 미수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정치적인 그 총격범이요. 20살에 총격범이 정치적인 시각이 있었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FBI가 현재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죠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등록된 공화당이기도 하지만 뭐 선거 그 유권자 등록 같은 것을 많이 하는 민주당 성향의 어떤 슈퍼팩에 $15를 기부한 것도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인가 그럴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취재를 해보면 그 펜실베니아 그쪽에 가서 베델 파크인가요? 해보면은 양당 정치인에 대해서 다 그 경멸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좀 추가하거나 정정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이라도 꼭 여러분들께 하고 있습니다. 이 총격범이 거기에 등장을 했었을 때 처음부터 그 경찰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제보를 받고 또 마지막 제보가 사건이 일어나기 1분 30초 전이었었지만 그래서 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한 30분 전부터 경찰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총격범이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몰랐었다. 로컬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 왜 그걸 다 비밀 경호국이 안 해? 이게요. 비밀 경호국이 예산이 $30억 미국이요. 그리고 또 8,000명이 있지만 그 펜실베니아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선거 유세에는 한 500명 정도가 배치돼야 된대요. 비밀경호원이. 그리고 저격수만 한 30명 정도 배치가 되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비밀경호원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와이프, 대통령 뭐 아들, 딸, 대통령 손주까지.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많잖아요. 가족이 많아요. 봐야지 될. 만약에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더 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또 얼마나 많이 낳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비밀경호국장이 의회에 나가서 청문회에 출석을 하는데 아마 비밀경호원들은 숫자가 늘어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 비밀경호국에서 못하고 일부는 모자라니까 그 현지의 법 집행관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여기서 요즘 박스 텔레비전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플로리다의 코리 밀스 같은 의원이 하원 의원이 내가 본 것은 DEI 고용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냐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밀경호국에는 여자는 고용하지 말고 그냥 뭐 남자, 그것도 어떤 남자 이렇게 하라는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가고 있거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거봐 그래 나도 뭐 여자지만 뭐 남자가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남자 여자 다 적절하게 비밀경호팀에서도 할 일이 있고 누구는 총도 뭐 제대로 못 찍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그 상황에서 그 정도의 대응은 그 전문가가 누구냐면요, 정말 전문가예요. 로버트 맥도널드 뉴헤이븐 대학교에서 이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그 반응은 요원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일했다 하는 건데 이게 여자 하니까 그렇지 뭐 건장한 남자 하지 않으니까 이렇지 이런 것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